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31일, 네, 목요일이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제 댓글을 보면서 좀 서로 편지를 쓰는 느낌이 든다 말씀드렸더니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댓글에 엄지척 이래 눌러드리면서 내가 정말 좋은 기사로 또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뭘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밥 먹고 나면 내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잡는다. 뭐 이런 것처럼 습관은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몸에 배어서 반복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게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이 신문을 읽는 습관, 좋은 습관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꾸준함, 하루에 20분씩 이 꾸준함이 consistency가 내 몸을 바꾼다라는 그 어떤 그 피트니스의 광고였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었는데요. 그 intensity라고 하잖아요. 강도. 한 번 할 때 내가 막 2시간, 3시간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onsistency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습관이 바로 이 consistency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 근데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못하냐면 처음에 힘들거든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주식도 그렇고 피트니스에서 우리가 가서 워크아웃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매일같이 이제는 10km씩 한번 뛰어봐야지.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근육이 안 생겨서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3개월, 6개월, 1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고 꼭 누가 옆에서 안 시키고 옆에서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내가 잘 그 변화를 잘 캐치해서 투자를 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게 주식 창에서 보면 막 시세가 움직이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막 시세가 얘기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검증은 공감은 빨리 해도 신뢰는 천천히.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데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기업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경제신문을 딱 펴졌을 때 못 읽겠더라고요. 뭐 경영학과니까 경제신문 봐야지 하고 그때도 한국경제인가 매일경제인가 딱 보니까 재미없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어도 다 어렵고 다 모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느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신문을 처음에는 이 어려운 용어들을 저는 한 3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연관된 이런 투자와 연관된 뭐 꼭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관된 기사를 경제 기사를 처음에 읽기 힘드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저의 상식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은 또 댓글에서도 알려주시니까 그러면서 신문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제 댓글에 이제 하루라도 이걸 안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습관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 좋은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고요. 또 우리 진주님이 그 강아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19년이면 강아지 나이로는 한 100세, 110세 정도 된 거잖아요.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주 전에 장인어른께서는 3월 1일 날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내년에 8순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거의 98세, 99세로 돌아가신 건데 어릴 때 외할머니하고의 기억이 너무 많잖아요. 추억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막 울컥울컥 했었는데 그 마음을 가다듬고 아유 우리 할머니가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좀 외로우시기도 했을 거고 예, 이런저런 또 나중에 그때 골반을 다치시면서 못 일어나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5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편안한 데 가셔서 예, 잘 하세요 뭐 쉬세요 뭐 이런 말씀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90세 이상 되셔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약간 우리 그 반려견도 어떻게 보면 이제 100세를 누리셨으니까 마음을 좀 이제는 암도 생기고 했다고 하니까 예, 편안한 곳으로 이제 가기 전까지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세상은 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의 음양의 이치처럼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막 슬픈데 한 1, 2년, 3년 뭐에 효자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아픈 그에 뭐 효자 없다는 얘기처럼 그 아픈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프트 랜딩 시켜주는 게 노안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아프시다가 돌아가면 아유 그래 이제는 아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기사가 많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냥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AI 쪽하고요, 자동차 쪽, 네, 그런 기사들 그리고 이제 GPU나 이쪽 관련된 기사고요. 첫 번째 기사가 수백 개의 생성 AI, 레고처럼 조립, 인공지능 믹스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I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AI에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아주 익숙할 정도로 AI 박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읽어보겠습니다. 구글 CEO 피차이, 순다르 피차이죠. 예, CEO가 29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듀엣 AI 출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과 생성형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한 곳에 담았다는 얘기네요. 이날 열린 행사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 행사였네요. 이어서 가장 앞선 AI 기술을 확보한 구글이 기업 고객의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 밑에 그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나오거든요. 표에 보시면 아마존이 1등입니다. 아마존이 40%.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죠.
21.5%. 아마존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이 알리바바 7.7%. 중국 알리바바가 7.7이나 하네요. 그리고 구글이 7.5%. 바로 밑에 하웨이. 이런 순서이네요. 22년 기준입니다. 생성형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빅테크들도 AI 클라우드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쟁력 있는 LLM이나 생성형 AI 앱을 한 곳에 모아 기업 고객이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AI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구글도 개방형 협업 툴 전략을 채택하면서 이 시장 경쟁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날 기업 고객이 LLM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벌텍스 AI 기능을 한층 강화해서 내놨네요. 이 벌텍스 AI에는 기업은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앱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다양한 언어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벌텍스 AI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DGX와 메타의 최신 언어 모델인 라마2 그리고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의 클로드2 등 100개 이상의 모델을 제공한다면서 다양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를 했네요. 이날 행사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경쟁사인 메타의 라마2와 이 회사가 최근 코딩을 위한 용도로 공개한 코드 라마 등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시연했네요. 또 엔스로픽의 클로드2 챗봇 등 AI 애플리케이션을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또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날 구글의 클라우드는 AI 협업 툴인 듀엣 AI를 공식 출시를 했고요. 듀엣 AI를 통해서 쉽게 코딩 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보안 운영 등의 기능도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미 100만 명 이상의 기업 이용자가 듀엣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개발자 수십만 명이 벌텍스 AI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엔스로픽, 캐릭터 AI, 타이프 페이스 등 생성형 AI, 유니콘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구글 클라우드의 고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7.5%로 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대해서는 크게 뒤처져 있는데 발빠르게 개방형 전략을 채택한 것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기업 고객이 쉽게 쓸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20여 개를 한꺼번에 소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구글의 자체 LLM인 팜2는 입력창 크기를 키워서 기업의 연구 논문이나 공공기관의 안내서 등 긴 형식의 문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이마젠, 코드 생성을 쉽게 할 수 있는 코디 등도 눈에 띄는 서비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AI 업계에서는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의 3대 트렌드로 오픈소스가 있어야 되고 원클릭 그리고 데이터 보안 등을 꼽고 있네요. 기업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요긴한 기술이라면 경쟁사 제품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사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기업 직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동 방식을 간소화하고 보안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공통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MS는 지난달 AI 업무 자동화 도구인 MS365 코파일럿을 장착하면서 기업 고객 확대에 나섰고요. 아마존은 지난 6월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자체 AWS 생성형 AI 혁신센터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클라우드 저희 주변에도 그 게임이라든지 그런 벤처 기업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아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하던데, 이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는 이 AI 생성형 AI 이런 게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대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AI에서는 예전에 알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시장을 또 공략하는 거다,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워런 버핏이 중요시하는 경쟁 구도. 그러면 이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 아마존 AWS나 MS는 이번에 챗GPT를 내놨으니까요. 아마존 입장에서 약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마존도 지난 6월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자체 AWS 생성형 AI 혁신 센터를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사는 그냥 쭉 이렇구나 하지만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빅테크들 간에 엄청난 이 또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전부 다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네. 그래서 참 미국은 반독점법 뭐 이런 거 하면서 예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고 했을 때 왜 저럴까?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기업을 엄청 보호하는 것 같은데도, 근데 이렇게 항상 경쟁을 시키면서 더더욱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1조 달러가 넘는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또 위에서 엄청난 이런 클라우드와 AI를 컨버전스한 그런 또 제품들을 막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실리콘밸리 핫피플인 젠슨 황 깜짝 등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글 행사장에서 동맹 강화, 구글과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젠슨 황 CEO가 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에 깜짝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토머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가 컴퓨팅 성능을 강조하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칩 처리 장치인 GPU H100을 탑재한 슈퍼컴퓨터 A3 VMS를 출시한다고 말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젠슨 황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온 이 젠슨 황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컴퓨팅의 모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이와 같은 변화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구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A3 VMS는 다음 달 정식 출시되는데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가 들어간 제품, 엔비디아의 GPU를 장착한 제품을 나란히 내놓는다고 하네요. 쿠리안 CEO는 기존의 A2 대비 3배 향상된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날 구글과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글이 2.8%, 엔비디아가 4.16%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GPU 또 H100 뭐 이런 거 딱딱 내놓고 하는 거 보면 아까 제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2차 대전 때 뭐 독일의 탱크가 엄청 위력적이었었잖아요. 이쪽에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또 장갑차를 만들었어.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또 바다에서 엄청난 항공모함을 우리는 이번에 만들었어. 뭐 이런 무기를 막 이렇게 저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 항상 이래 뭐 전쟁처럼 생각하다 보니까요.
신무기를 막 내놓는 그런 느낌입니다. 화력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신무기를 또 내놓는. 네. 그 다음 기사는 중단, 또 가동 중단. 세계 1위 도요타 공장 사고 원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쟁으로 얘기하지만 일본의 또 뭐 미쓰비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보면 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군수물품 만들던 또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맞습니다. 지금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쟁으로 얘기하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러면 AI 기사 뭐 저거 또 뭐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따분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죠? 집중 분석, 세계 1위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무엇이 문제였나? 토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결점 반복, 높은 중국 의존도 발목. 재고 최소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부품 하나만 막혀도 전체가 올스톱하는 생산 방식 한계 알면서도 개선은 손나라고 돼 있네요.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도요타 자동차의 일본 내 생산 공장이 한꺼번에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2년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대규모 가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 1등이 도요타, 2등이 폭스바겐. 뭐 이렇게 보면 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그죠? 네, 미국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았다는 거죠. 도요타 자동차는 가동이 중단됐던 일본의 14개, 14개 공장을 모두 재가동했다고 31일 발표했고요. 전날 도요타는 부품 발주 관리 시스템 오작동으로 일본에 있는 14개 공장의 가동을 모두 중단했었다고 하네요. 일본 생산 300만 대 고수하는 토요타.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이제는 국내 생산 대비 해외 생산 비중이 2대1로 훨씬 많아졌는데 비슷하네요. 토요타도 지금 900만 대 이상 생산하니까 일본 생산이 300만 대, 해외 생산이 한 600만 대 그런가 보다. 그죠? 일본 도요타의 일본 공장 14개라고 했는데 어디 있나 지금 지도에 쭉 보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후쿠오카에도 하나 있고요. 그 위로 쭉 올라오면서 교토, 그리고 미에, 아이치, 기후, 그쪽에도 공장들이 있고 도쿄에도 하나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 미야기, 이와테, 이런 쪽에 있네요. 예전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그쪽이 이와테, 미야기 이쪽인데 그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이날 가동 중단으로 도요타가 약 14,000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도요타는 올해 전 세계 공장에서 1,01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와, 1,010만 대입니다. 예. 도요타는 2020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에 복귀한 이후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도요타가 489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네요. 이 가운데 일본 공장 생산량은 164만 대로 정확하게 3분의 1이네요. 368. 네, 딱. 전체의 33.5%였다. 일본의 2, 3위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자국 생산 비율을 15%로 15년 만에 절반가량 줄인 반면 도요타는 일본 생산 대수 300만 대를 고수하고 있고요. 경쟁사보다 자국 생산 비율이 2배 이상 높은데 매년 일본 공장에서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부품 공급사인 고지마 프레스 공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하루 동안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이 멈춰섰고요. 같은 달 말에는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어서 또 11개 공장이 멈춰섰네요. 지난해 가동 중단의 원인은 모두 협력업체 문제였고요. 이 때문에 도요타는 협력업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체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토요타의 생산 방식이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TPS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요. TPS를 구성하는 핵심은 예전에 저희가 이 경영학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마케팅, 인사관리, 그다음에 요 생산관리. 이 생산관리 시즈, 그다음에 뭐 금융, 파이낸스, 회계 뭐 여러 개 쪽이 있는데 그 생산관리에서 요 토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 방식이 지금 문제다는 거죠. 이 적기 생산은 각 공정에 필요한 재고를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해서 재고를 철저히 줄이는 방식이고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간판 방식을 사용한 생산 시스템인데 앞라인과 뒷라인이 어떤 부품을 언제 얼마만큼 만들어서 주고받을지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요. 부품 공급이 원활할 때는 훌륭하게 작동을 했던 적기 생산은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한계를 노출했고요. 코로나 충격에서 급속히 회복하는 세계 시장 수요를 토요타의 생산 상황이 쫓아가지 못한 것인데 마이니치 신문은 부품 발주 시스템 불량으로 물류의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일본 전역의 공장에 파급 효과가 미치는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높은 중국 의존도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일본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요.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대규모 도시 봉쇄를 단행한 중국에서 부품이 끊기면서 토요타는 일부 인기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었네요.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1년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8,194억 엔. 지금 돈으로는 한 7조 4천억인데 당시 환율로는 보면 한 8조가 넘는 거죠. 2000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었고요. 이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3,227억 엔으로 꽤 높다 그죠? 전체 39.4%에 달합니다. 태국, 독일, 베트남 등이 그 뒤를 이었고 한국도 463억 엔, 한 5% 정도 수입하네요. 일본의 6번째 부품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토요타도 중국의 합작회사 형태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국 부품 의존도가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또 현대차 그룹이 고려아연 지분을 5%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려아연 지분을 왜 5%나 투자를 했을까? 고려아연 공장이 그 울산에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요. 제가 탐방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고려아연에서 이 전기료를 좀 쓰다 보니까 전기 사용액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넘버 5 안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참 좋은 회사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고려아연과 손을 잡았네요. 약 5,300억 원을 들여서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하고 니켈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네요. 또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맡고 있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넘겨받아서 수소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현대모비스가 맡고 있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현대차가 가져가네요. 2차 전지용 니켈 수요 전망인데 23년도에 51.4만 톤에서 2030년 되면 237만 톤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30년 7년 뒤면 규모가 한 5배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제휴 업무 협약 MOU를 맺었네요. 두 회사는 니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우선 추진하는데 니켈 원료 공동 구매와 광산 개발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원재료 조달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울산에 총 5,063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연산 42,600톤 규모의 니켈 재련소를 짓기로 했네요. 2025년까지네요. 두 회사의 협력으로 생산되는 니켈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2031년에는 현대차그룹의 IRA 대응에 필요한 물량 중 총 한 50%에 달하는 니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고요. 협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미국 법인 HMG 글로벌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하기로 했네요. 주당 50만 4,333원으로 총 5,272억 원 규모입니다. 이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향후 1년간 양도가 제한되고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의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게 되고 현대차그룹이 2030년 글로벌 전기차 364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위에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고려아연은 재련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니켈의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른 글로벌 원소재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 수소 사업을 재정비했는데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넘겨받아서 직접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은 모비스가 현대 유니투스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현대차가 생산 위탁부터 R&D까지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룹 내에 분산된 수소 연료 전지 역량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올해 법무 재무적 검토를 마무리 짓고 내년 사업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고요.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은 SKT가 AI 반도체사 사피온 600억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기사이고요. 네, 요 얘기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자회사 사피온이 6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되어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요 시장 규모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70억 달러, 예, 한 9조 정도였다가 22년 작년만 하더라도 326억 달러가 되면서 거의 한 40조 시장이 됐고요. 26년 지금으로부터 3년 뒤면 이게 또 더블이 됩니다. 657억 달러 시장이 되고요. 한 80조 시장. 2030년이 되면 1179억 달러가 되면서 거의 한 130조, 140조, 140조 시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가 주도한 시리즈 A에 보통 벤처 기업이 시리즈 A, B, C 이렇게 3번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시리즈 C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형태로 가죠. 그래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GS그룹 계열사와 대보정보통신,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 벤처 투자,
위벤처스, 이원 등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고 이번 투자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5천억 원 이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사피온은 2020년 처음 선보인 X220 220 대비 성능이 4배 이상 개선된 추론용 신경망 처리 장치 NPU X330을 연내 출시한 예정인데요.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AI 반도체 기반 하드웨어부터 AI 알고리즘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AI 통합 솔루션 풀스택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투자사들과의 관계도 돈독한데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사피온 AI 반도체 X220을 활용한 광학 문자 인식 OCR 모델의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 중인데요. GS 네오텍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사피온 AI 반도체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네요. 대보정보통신과도 협업 중인데 스마트 교통을 시작으로 스마트 팩토리, 리테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반도체는 연산, 추론 등 AI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에 특화한 반도체를 뜻하고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시장이 커지면서 특정 기능에 특화한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피온 외에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등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도에 약 156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류수정 사피온 대표는 이번 투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사피온의 기술력을 적용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양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 더 기사가 있긴 한데요. 엔비디아 GPU보다 빠른 AI 칩 하이퍼 엑셀 60억 투자 유치 성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MS 출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카이스트 교수가 창업을 했는데 초거대 AI 특화 오리온을 개발을 했는데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특화 반도체에 벤처캐피탈 VC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김주영 카이스트 교수가 올 초 창업한 이 회사가 하이퍼 엑셀이라는 회사인데요. 초거대 AI 특화 반도체인 하이퍼 엑셀 오리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네요. 챗GPT처럼 연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 언어 모델에 적용해서 메모리 대역폭 사용을 극대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AI 반도체인데 기존 최고의 성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A100보다 처리 속도는 50%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은 최대 2.4배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네요. 하이퍼 엑셀은 지난달 이 기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미국 국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 학회에 발표해서 공학 부문 최고 발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인텔,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참여하는 학회네요. 네, 이 김 대표는 LLM의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AI 반도체 솔루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면서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를 제작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반도체 실리콘 지식재산권을 개발할 계획이기도 하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년에서 19년까지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었네요.
네,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데이터 레이크의 하드웨어 가속화 작업을 하셨었고 지금은 카이스트의 AI 반도체 시스템 연구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기분 좋은 뉴스였네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한국의 벤처기업이 그 독주를 막아서 그 시장을 또 우리가 많이 좀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